스님 지난해 산골노승의 화려한 점심 그 발간 이후에 스님께서 누구든지 찾아와서 법을 묻고 누구든지 와서 논쟁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사잠에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은 많으셨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많죠. 만에서 주로 이제 스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교수님들도 다녀가시고 또 생각보다 의사들이 많이 다녀갔어요. 또 목사님도 오시고 다양한 분들이 다녀갔죠. 뭐 그분들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대체적으로 이제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절반은 긍정하고 절반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불교와는 거리가 좀 있다. 충격요법을 택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고 그랬으면 거부 반응도 좀 덜하고 그런 바람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이고, 스님들은 거의 자기가 한 소식 했다, 나도 뭐 선지식이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와요. 비구니 스님도 그런 분이 몇 분 계시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을 대할 때는 거의 제가 긍정해요. 스님 주장도 옳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다고 하고. 그러나 이제 조금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또 저한테 탁마하는 스승이 될 수 있고 또 내도 그 사람한테는 좋은 벗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스님들이 오는 걸 제가 환영을 해요. 누가 오든. 다만 그 스님들이 몸과 마음을 던져서 부처님의 한 말씀이라도 정말 깊이 있게 녹이려고 했던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문부호가 남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스님을 스승으로 하고 싶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치열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분은 비구 스님이든 비구니 스님이든 그분들 주장하면 우선적으로 7, 80%는 제가 칭찬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편이죠. 또 서로가 탁마하고. 그 스님께서 그 70년대 사랑하며 용서하며라는 베스트셀러를 쓰신 다음에 엄청난 사회적 주목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이제 그 종단 핵심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한 상당 기간을 이제 만행을 하시면서 이제 대중들과의 접촉이 좀 끊어졌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거의 한 3, 40년 만에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좀 받으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떠셨습니까? 이제 불교신문 조금 뭐 에피소드 같지만은, 이제 군복무 할 때 정다운 스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군법당에 계급은 하사고 장교도 아니고, 근데 이제 사단장 지시에 의해서 삭발하고 이제 법사 대행을 했는데, 불교신문사 편집국장 자리가 비었는데 희망자가 많다. 그러니까 스님이 해인사에서 똥물을 찌그렀던 방에 계셨던 분이 영암 스님인데, 성철, 영암, 자운, 기종, 지월 이런 분들이 함께 계실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방에 계셨던 분이 지금 총무원장인데 불교신문사 사장은 당연직이다. 그러니까 뭐 어느 모임에서 내가 해인사 있을 때 똥바가지 찍은 놈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더라. 한번 와봐라 해서 제가 이제 휴가증을 출장증을 끊어서 이제 영암 스님을 배웠는데, 저 기억하세요? 하고 이제 편집국장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편집국장을 맡았어요. 제대 한 달 남겨놓고 서리로. 근데 그 당시 불교신문사가 가난했어요. 신문이 사면이고. 그러니까 좀 영향 있는 필진들을 모셔오려면 원고료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하고 함께 일했던, 물론 이제 선배분들이지만은 그분들한테 나한테 기 좀 다오. 그러니까 고정란을 몇 개 만들어서 내가 매주 글을 쓸 테니 잘못 쓰면은 선배들이 좀 지적도 하고 좀 지도도 좀 해달라고 해서 몇 개 난을 계속 제가 썼어요. 거기에 실렸던 글들을 모아서 사랑이라는 출판사가 있는데요. 그건 기독교 계열이에요. 거기서 이제 책이 나오니까 잘 팔렸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26살 때부터 30살까지 불교신문사에서 심부름을 했는데, 그것이 증북판으로 해서 사랑하며 용서하며가 많은 독자층으로부터 책을 읽고 그랬죠. 그 사랑하며 용서하며 초판이 나왔던 게 1979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읽기에는 45년 된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울림을 주는 글들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45년 전의 글을 다시 보는 스님 소회는 어떠셨습니까? 그게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절집에 와서 승려 스님들의 어떤 의식 구조라든지 또 목탁 위주로 신앙 생활을 이어가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 재문화라는 것이 너무 팽배되어 있어서 승려들이 수행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사찰 경제를 핑계 삼아서 상당히 궤도를 좀 벗어나는 부분이 어린 나이지만은 좀 거부 반응이 와서, 예를 들어서 칠성님한테 이제 불공을 할 경우에, 아시다시피 칠성은 불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7분의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올리는 마지도 7그릇을 만들어야 한다. 제가 62년, 63년 절에 왔을 때만 해도 거의 모든 사찰에서 아침은 죽이었어요. 점심은 밥이지만은 배불리 먹으려면은 위에 선배 스님들 눈치를 살펴야 할 만큼 가난했어요. 백양사 있을 때 그 당시 주지 스님이 훌륭한 분인데 대중을 다 모아놓고, 대중 스님들 내가 기쁜 소식 전할게요. 요 밑에 면장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쌀 2가마가 왔어요. 49제 비용이. 막 우리가 박수를 쳤어요. 49제에 면장 어머님 49제에 쌀 2가마가 왔다는 것이 대단한 희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승려들이 경전을 경악 중심으로 학문 수행을 한다든지 참선 위주로 심성 수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62년, 63년 물론 이 전라도 일부에 속합니다마는 49제를 지낼 경우에는 저한테 주지 스님이
야, 어디 가서 어느 스님 모셔라, 어느 절에 가서 어느 분 모셔오라고 해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그분 모시러 가면 농사 짓는 속인이에요. 그래서 주지스님 부름에 의해서 그분은 노동복 일어놓은 옷을 벗고 승복으로 갈아입고 절에 와서 목닥을 쳐요. 요즘 말로 일당을 받고. 이게 어떻게 불교가 이 정도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게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좀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많았어요. 근데 불교신문사에 와서 이제 심부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사랑하며 용서함에도 나옵니다마는 어느 날 조계사 뜰에서 꽃가마를 젊은 스님들이 꽃가마를 메고 법당 주변을 막 다른 박질해서 돌아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보니까 전생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의식으로 1인당 3,000원을 낼 것 같으면 이 꽃가마를 타고 법당 한 바퀴 돌아온다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가. 동대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부산을 편도로 가면 한 700원 했어요. 그 당시는. 근데 왕복보다도 많은 것을 승려가 자기 부모도 꽃가마에 태운 것도 아니고 3,000원을 받고 꽃가마를 메고 줄다름 치는 이런 모습은 이것도 조계종 총무원이 있는 조계사에서 그것도 대낮에 그렇게 눈 하나 깠다가 않고 부끄럼 없이 이렇게 행해진다는 것은 불교의 장래는 아득하다. 이제 이런 글을 조금 쓰다 보니까 조금은 신선하네. 또 불교가 이런 부분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겠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책이 출간이 될 당시에 신문을 제가 좀 찾아서 읽어봤더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특집으로 기사도 많이 다루고 또 매주 베스트셀러 집계에도 항상 1등, 2등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당시 기자들이 좀 주목을 했던 게 스님의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다음에 뭐 만다라 이런 또 정다운 스님의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글들이 화제가 되면서 요즘 사람들이 왜 스님들이 쓴 책을 이렇게 많이 보냐 뭐 이런 것들을 다루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스님들이 쓰신 글들을 이렇게 그 대중들이 주목했던 그런 이유가 뭐였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한용운 스님 이후에 이제 뭐 신석정이나 서정주나 뭐 이런 분들이 승려 출신인 건 아시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 세대가 지나고 나서 요즘에 좀 뭐 세간에서는 뭐 지탄을 받기도 하는 이제 고은희 같은 분도 승려 출신이었는데 승려들이 한꺼번에 문단을 여럿이 했어요. 70년에는 석지연이라는 사람이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점화라는 시로 당선을 하고 71년에는 정유라는 분이 김정유 스님이 역시 조선일보의 무영탑으로 당선을 하고 또 같은 해에 불교 TV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는 석성우 스님이 71년도에 중앙일보에 산난이라는 시조를 써서 당선을 하고 또 그 이듬해인 72년에는 정다운 스님이 한국일보에 신춘의 침공이라는 시조로 또 당선을 하고 이렇게 매년 신춘문예에 승려들이 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극이 되어서 글 쓰는 사람이 좀 늘어났고
이걸 이제 승려 글 쓰는 분들이 각지에 있는 분들을 한 군데 모으고 같이 장소를 함께 해서 승려의 시인회를 맡은 것은 100% 저예요. 예, 제가 해인사에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69년도 동지를 앞두고 주지실, 총무실, 재무실, 선방 스님들이 한 7, 80명이 꽃갱이 삽을 들고 방구덕을 다 판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합천경찰서에 잡혀도 들어갔고, 그 1년 전에는 성철 스님 방에 뭐 똥물을 찍은 부분이라 해서 상당한 분들이 좀 지탄도 하고 꾸짖기도 하는 댓글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해인사 향봉이가 누구냐 이렇게 됐어요. 그 당시는. 그전에는 승려들이 반항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해인사에서 우리가 해제 결제를 하면 1인당 해제비로 200원 주었어요. 지금은 어떤 데는 뭐 200도 주고 150도 주고 100도 주고 사찰에 따라서 다르다고는 하지만 200원이었어요. 200원. 그런데 나는 달랐어요. 해인사 종무소에서 100곱은 저를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은 200원을 줄 때, 지금 그 유명한 무비스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데, 향봉이 돈 필요하니까 내 것도 가져가라. 그래서 그때는 그분이 200원을 받으면 몇 번이고 저를 준 기억이 있는데, 무비스님도 그건 모르죠. 해인사 종무소에서는 200원에 거의 100배 정도를 저를 주어요.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해인사 오지 마라. 그리고 딴 절에 가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 개인 뜻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라. 주지 스님이나 위에 어른 스님들이 향봉이가 다시 해인사 오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저한테 돈을 훨씬 주었던 겁니다. 근데 어디에 가도 제가 좀 악명이 높았던 것은, 제가 요즘도 좀 못마땅한 게 있어요. 큰 스님들이 어느 초청법회나 이런 데서, 또 큰 스님이 돌아가신 영정 사진도 천편일률적으로 하얀 물소나 그런 꼬리 하얀 털을 큰 스님 상징처럼 어깨에다 들치고 사진 찍는 모습이 있는데, 그 당시 스님들이 법표를 하는 곳에 가서 보면 주장자를 들고 법상에 오르고면 법상을 엎어버린 사람은 10건이면 거의 9건은 제가 아파요. 왜 그러냐면, 물어서 뭘 물으면 답변을 못 하면은 개소리 하지 마라 하고 법상을 엎어버리니까, 대중이 모인 곳에 향봉 스님이 나타났다고 하면 누가 법상에 못 올라요. 왜냐면 법상 없는 걸로는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연 스님도 제가 연락해서, 정유 스님도 불국사 계시는데 제가 찾아가서 승려 시인을 만든 석성우 스님 뭐 이렇게 해서 한 7, 8명이 모여서 돈은 내가 낼 테니 승려 동인지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오연 스님이 회장을 맡고 제가 이제 간사를 맡아서 승려 시인회를 출범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울 때였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 암살이라는 이제 초유의 사건이 있었고 또 12.12라는 이제 군사 반란도 있었고요. 광주 민주화 운동, 그다음에 12.7 범란으로 이어지는 정말 수십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일이 정말 1, 2년 사이에 벌어지던 그런 혼란한 시대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시대를 출가 수행자로서 그런 시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국 불교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호국 불교라는 미명에 짓눌려서 이 승가사위가 상당히 제 목소리를 내요. 종교가 물론 정치는 분리돼야 하는 원칙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70년도 초만 하더라도 1년이면 한 해가 시작되는 정월달에 사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엠버스드 호텔이니 뭐 워커힐 호텔이니 신라 호텔 같은 데를 큰 홀을 빌려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한 해라도 거른 적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회이지만은 그 속사정은 나라님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만수봉강을 빌어주는 그런 종교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매년 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승려들이 막 1000여 명 모여가지고 해마다 그것도 뭐 조계사 같은 일은 사찰에 서는 게 아니고 인류 호텔에 서면은 비용도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호국불교라는 미명에 의해서 제자리 찾는 그런 모습은 병들고 사라져 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동성당은 민주화 운동에 마치 산실처럼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는 대신 수배자들이 조계사를 찾아온 것도 2000년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70년, 80년, 90년도에는 심약한 이런 그 소유된 수배자들이 사찰을 안식처, 보호처로 느끼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감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혼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스님께서 쓰셨던 글이 오히려 이렇게 돋보이고 그 혼란했던 대중들의 가슴을 좀 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결과로 해서 그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 책이 거의 한 60만 부 이상 팔리는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스님들의 책이 몇십만 부씩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가끔씩 나왔지 않습니까? 스님 60만 부 넘게 그 책이 팔렸을 때 느낌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제가 요즘처럼 뭐 인세 받는 게 아니고 제가 출판사를 차렸어요. 79년도에 제가 이제 종단에서 포교부장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국부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그 불교 12 법난인데 제가 끌려간 곳이 서빙고라는 곳이에요. 이게 서빙고라는 곳에 끌려가면은 지고와 신분 귀천을 떠나서 그곳에 끌려가면 그냥 동물 취급을 해요. 그 사람들이 옷을 벗기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 당시 그 서빙고라는 곳에 끌려가니까
목표는 하나 돼요. 그분들 수사 방향이 고정간첩으로 소양댐 청평사 주지할 때 북한 공작원하고 몇 번 접선을 했느냐. 또 그분들이 건네는 달러는 얼마를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 100% 억지죠. 그래서 부정을 하거나 하면은 조금 패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공개적인 데서 조금은 조심해야 할 언어인데, 남자 고환에다가 수동식으로 돌리는 그 전기줄을 감아요. 여러 배가 감습니다. 그러면 그걸 돌리면 까무라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 육체와 정신이 완전히 폭발해 버리듯이 까무라칩니다. 또 옷을 완전히 빨가 벗겨서 그게 이제 붉은 방으로 알려진 곳인데, 사면이 다 빨간 페인트가 칠해진 그 한 가운데에 비즈니스 비행기 그런 좋은 의자 하나가 누워 있는데 10손가락에다가 가죽을 묶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뿐이 아니고 신체 어느 부위도 움직일 수 없도록 해놓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타올을 덮어놓고는 뜨뜻한 고춧가루의 물을 부으면 수건이 얼굴이나 이 피부에 밀착이 되면 피부도 숨을 쉬는지, 코로 들어간 예를 들어서 그 고춧가루 물은 머리가 박살납니다. 눈으로 들어가면 눈알이 터져버린 것 같습니다. 귀로 들어가면 이 귀하고 뇌하고 연결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고통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입을 벌려서 입으로 또 고춧가루 물이 들어가면 이 목젖을 난도질 하듯이 그런 고문을 가합니다. 그러면 이런 피부에도 고춧가루 물이 스며들면 고문이 끝나고 최소한 일주일은 온몸이 얼얼합니다. 그런 이제 고문도 당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 이것도 뭐 제가 책에서 밝혔지만은 불교 신자라는 분이 들어오대요. 거의 한 30일 거의 갇혀 있었는데, 저 불교 신자예요 하면서 신문 한번 보세요 하면서 던져주는데 동아일보였어요. 나중에 알았어. 그게 가짜 신문이라는 거. 향봉스님 고정간첩으로 북교의 공작원 7차례 접선 실토하다. 이게 나와버리대요. 그래서 나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부정을 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끝났구나. 이게 보니까 동아일보예요. 그래서 사회면 전단에 제가 그렇게 인물이 큰 인물도 아닌데 7번 공작원 만나는 것을 실토했다. 이게 나와버리더라고요. 나중에 하니까 많던 신문이야. 완전히 포기하죠. 포기를 해서 제가 살아나온 것은, 이 손톱도 이제 좀 잘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 손톱에다가 일반 바늘이 아니고 손톱에 꽂는 바늘은 2cm, 바늘은 3cm, 4cm, 고문하는 바늘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고문하는 바늘은 귀가 적장 귀가 큽니다. 거기다가 실을 놔서
바늘을 여기다 꽂으면은 바늘이 파고듭니다. 그건 아주 새로운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손톱 밑에다 바늘을 하고 이 실을 거기다 귀에다 꽂은 것은 빼기 위해서. 자꾸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손톱에 한 30배 정도 될 거예요. 그 바늘 하나하나 꽂을 때마다 미치고 환장해요. 나중에 이제 이게 골마가지고 손을 넣으면은 피고름이 나올 때는 바늘 꽂는 것이 오히려 시원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 정도 고문도 당해보고 고통도 당했는데, 풀어진 이유가 뭐냐. 불교 신자라는 사람이 제 앞에 던져준 동아일보에 향봉스님 7번 북귀 공자공과 접선 실토하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죽자.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고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들도 살아있는데 고정간첩으로 향봉이가 그렇게 지저분하게 나라와 민족을 배반했다고 할 것 같으면 죽자. 이건 뭐 동아일보로 날정돼서 혀를 깨물었어요. 그래서 제 혀에 그 상처가 있어요. 혀를 세게 깨물어도 제가 사람인지라 피가 팍 쏟아지니까 더 이상 깨물었으면 잘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요즘 몰래 카메라처럼 도처에 감시 카메라가 있었던 겁니다. 24시간 불 끄지 않습니다. 24시간 확 하는 데서 고문을 하고 감독을 하니까 입에서 피가 확 쏟아 하니까 막 문 열고, 문은 아파트 철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나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제가 갇혀 있는 곳이 세멘트로 만들어진 침대인데 폭이 한 1m 정도. 요 밑에 걸어 다니는 것은 50cm 정도. 그러니까 공간이 없어요. 걸어 다닐 공간이. 그런데 문이 확 열리면서 막 이 새끼 오고 막 물을 붓고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나가라. 나가는데 네가 무덤에 가는 순간까지는 서빙고에 왔었던 이야기를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한마디만 하면 너는 또 잡혀간다. 그래서 제가 혀를 깨물어서 석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치안본부에 제가 경승실장을 할 때인데, 제가 모시던 분이 암도 스님이 경승이셨고 종범 스님이 경승, 저한테는 대단한 선배들인데 실장은 제가 했어요. 그건 제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제도권에서는 향봉이 색깔을 좀 바꾸는 데 있어서는 지금도 치안본부 경찰청에 가면 교회 없습니다. 천주교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불교 법당이 있습니다. 한 500명 들어가는 것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권에서는 향봉이를 조금 변화시키는 데는 다른 사람 경승실장 주지 말고 향봉스님 주자. 그래서 제가 7년을 경승실장으로 머물면서 종범 스님이나 암도 스님, 그 선배 스님들이 법문은 맡도록 하고 행정적인 책임은 제가 맡고 그랬었죠. 그래서 향봉 스님 말도 좀 거칠게 하고, 또 사람이 뭐 승려 사유도 사람이 사는 사유의 일부인데 너무 독야청청한 것처럼 그 거부만은 느낀다, 이제 이런 지적도 많은데, 좀 제가 좀 거칠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조금은 좀 거칠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계기는
빌리 그레함이라는 미국의 선교사인데 이분이 한국 어느 교회에서 초청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의도에 와서 부흥법회를 하면 KBS의 뉴스 시간이 아닌데도 끊임없이 자막이 뜹니다.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부흥회를 하니까 차편도 몇 변을 타라, 편리하게 버스도 어디로 그 코스가 아닌데도 돌아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KBS 사장 좀 만나자. 안 만나줘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불교신문사, 그때는 주필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불교신문 톱으로, 그건 제 맘이니까 KBS 사장 용퇴하고 국민한테 사과해라. 빌리 그레함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국영방송에서 편향방송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불교 신자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똑같이 수신료를 내는데 왜 기독교만 그렇게 특혜를 받느냐. 불교도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수신료 거부 운동을 전개하겠다. 좀 따라주세요 하고 제가 글도 쓰고 톱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나 불자들이나 이분들이 막 환호를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강부자라는 분이 탤런트 불자 회장인가 했어요. 인기도 좋았던 분이고, 강부자 씨를 중심으로 그 당시 유명한 탤런트들이 10여 명이 저한테 와서 우리가 자연인으로 온 게 아니다. KBS 사장, 그때 정구호라는 분이 사장이었어요. 키도 크고. 사장이 보냈으니 막 조계사, 큰 절에 모든 데에다 프랭카드 걸었죠. 수신료 거부 운동.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수신료 거부 운동 하게 되면은 숫자는 불교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스님이 조금은 양보해 줘서 좀 쓰겠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정구라는 분이 만나자고 할 때는 단 한 번도 연락 안 했던 분이 왔어요. 키가 커요. 그러니 정구라는 분이 와서 요구가 뭐냐. 빌리 그레함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내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부처님 오신 날 홍보 담당을 몇 년 했다. 불교신문사에 심부름을 하기 때문에 단 한 차례도 뉴스 시간이나 뉴스 시간 이외에 자막으로 부처님 오신 날 여의도 광장에서 제등행렬 합니다. 버스표는 뭐뭐이고 안 내줘요. 그날 생중계하니까 그때 할 얘기 하라고 하지 한 줄도 알겠습니다. 편히 봐주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정구 사장은 빌리 그레함 그분을 탓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뉴스 시간, 일반 시간에도 자막으로 끊임없이 나오는데 KBS는 그 당시만 수신료로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광고는 못했어요. 법으로. 요즘엔 좀 하지만. 그러니까 광고가 금지되어 있는 KBS 이럴 수가 없다. 사과해라 공식적으로. 그래서 불교신문에 사과하고 또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이러고 이제 그 당시 위에 어른 스님들은 아이고 향봉 스님 좀 뭐 투사도 아니고 좀 이선해서. 그런 옛날에는요 종단을 상대로 종단을 찾아오는 문화공부부에서는 그걸 비하하자는 거 아닙니다. 과장급이 옵니다. 과장급이. 저 문학과장이어도 대단한 줄 알고 그 당시는 총무원에 무슨 범죄 집단이 아닌데도 그 당시 이름 모르겠 중앙정보부에서 조정관 하나 늘 나옵니다. 보안사령부에서도 계급이 준인데 사복 입은 사람이 승려들 조계종을 감시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아니 상주합니다. 상주. 치안본부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위도만요. 경위 나옵니다.
서울 시경에서도 나옵니다. 10년은 종로경찰서에서도 박보살로 알려져 있는 분이 출입을 합니다. 때때로 총무장실에 가서 겁도 주고 그래요. 또 하나 간단히 설명하면, 제가 이제 많이 싸운 사람을 알렸기 때문에, 그 당시 중앙, 조선, 경향, 한국 이런 신문사에서 종교 출입 기자들이 있는데 그분 이름은 제가 안 되겠습니다. 중앙일보 그분이 회장을 했어요. 출입 기자단. 설날이나 추석이나 부처님 오신 날이면 공식적으로 조계종에 와서 봉투 요구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그분을 제가 고발했죠. 회장이니까. 이름만 대면 다 알죠. 키도 큰 분이니까. 그래서 고발을 하니까 난리가 났죠. 그리고 내가 중앙일보 회장, 중앙일보 사장 면담 요청한다. 이 사람들이 떼거리로 조계종 총무원에 와서 이 종교 집단에도 설이나 추석이나 부처님 오신 날은 약간의 보도를 빌미로 해서 돈 요구했다.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유가 원칙에 의해서 중앙일보 모 기자를 중심으로 종단 출입하는 기자들, 소속 신문사, 언론사에서는 공개 사과해요. 그게 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70년, 80년 이런 때는 중앙일보 뿐이 아니고 중앙 언론 기자만 되면요. 요즘은 이제 검사실가 됐지만은 횡포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불이익을 당했다대요. 그때 차장 때인데 부장도 딴 사람에 비해서 많이 밀리고, 이게 그 사건도 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종단에 있을 때는 출입하는 정보부 정보요원들하고도 끊임없이 충돌이 있었고, 출입하는 기자단하고도 돈을 요구했다 해서 문제를 키웠고,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박종철 열사가 죽은 후에 박종철 아버님이 불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불자고, 박종철 씨 아버님은 키가 적은데 박기정 씨인가 내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이분이 제 사무실에 자주, 그 당시는 제가 또 총무부장을 할 때입니다. 불교 신문은 그만두고. 근데 총무부장 할 때 와서 명동 성당에 가면 신부 수녀들이 앞다퉈서 나를 도와주려고 그래. 또 박종철 아들의 그 한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 조계종에서는 만나자고 누구도 안 만나줘. 나는 불자야. 그래 이제 제 사무실에 오면요, 얼마나 더러운 그런 어두운 면이 있었느냐 하면은, 박종철 아버님이 한번 다녀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이름이 향봉스님이고 호적에 있는 게 이용주인데, 향봉스님이 이렇게 안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이용주 씨, 우리가 잘 지켜보고 있어요. 한번 잘해보세요. 이런 똥강아지처럼 위화감을 주고 박종철 아버지를 못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사리암에서 박종철 씨 49제를 하는데 아버님이 와서, 딴 종교는 다 옵니다. 근데 불교 조계종에서 안 온다는 것은 역사에 오점을 남깁니다. 나는 총무부장님을 믿으니까 오실랍니까 안 오심? 내가 중간에 잡혀가든 끝나고 잡혀가든 내 출발 전에 잡혀가든 나는 참석한다. 당연히 참석한다. 엄포가요, 내일이 박종철 49제인데 내 숙소에까지도 화장실을 갈 때도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교대로, 스님
24시간 스님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어디도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총무원 건물이 뒤에 비상계단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생각 못했어. 그래서 제가 비상계단으로 해서 택시를 타고 기차를 타고 사례암에 가니까 박종철 한 사람의 49제인데 기록에 있을 겁니다. 경찰은 1000명이 넘어요. 이 더러운 정치였죠. 최소한 뭐 20, 30명이 아니라 쫙 깔렸어요. 그래서 이제 딱 오니까 알아. 유양봉 스님이시죠. 그렇다니까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모시면 큰일이 터진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기자들도 하고 물론 어용 언론이지만은 일이 커진다. 그 콱을 치고 오니까 좀 지휘관이 들여보내라. 그러니까 김정한이라는 소설가에서 사촌으로 유명한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 신부 안 왔어요. 성직자로는 저 하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제도권에서 작용을 했으면 그 박종철 아버님이 기독교, 천주교 다 옵니다. 조계종에서 빠지면 스님 역사에 5점 넘긴다고 했는데 김정한 씨하고 나오고 신부님을 그 자리에서 뵙거나 목사님 뵌 적 없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그렇게 제어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해 간 것 조시 있고 그 다음에 이게요. 조시를 읽을 때도 전기가 나가버려요. 그 사리함이 적은 절이에요. 그러니까 조시가 나는 깨알처럼 써갔는데 불 나가면 못 읽죠. 유아두기 전에는. 그러니까 막 김정한 씨가 이놈들 하니까는 또 불이 들어오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문을 찾아보니까 스님이 참석하셔서 조시를 읽었다는 그 기사가 짧은 기사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 네. 그랬던 시절을 이제 사셨었던데, 시대가 그렇게 어목했기 때문에 오히려 책이 더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빙구에서 혀를 깨물어서 풀려난 다음에 정치를 하거나 그러나면 조직을 필요로 하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랄 출판사가 옛날 치안분 보고 딱 붙어 있습니다. 거기다 차렸어요. 4층에다가. 그래서 이제 출판사를 일부러 거기 차렸어요. 그리고 나는 죽을 때까지 불교가 이렇게 권력의 시녀처럼 입안의 혀처럼 이런 모습 안 보겠다. 문화부 과장이 났다는 게 아니고 과장이 와서 지시할 정도였어요. 기분 나쁠지 몰라도 되지만 이용부라는 종무관이 있었어요. 동대 출신인데 이 어른이 나름대로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겠지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김윤환이라는 분이 청와대 비서실장도 하고 문화관광부 차관을 하는데 왕차관이었어요. 허주 말씀하시는 예, 허주. 그분 이름이 김윤환이 선산 사람이고. 한번 세검정에 있는 올림피아에 한국의 큰 스님 한 60명을 불러요. 우리가도 그렇게 못 불러요. 각 지역에 있는 시장 군수한테 명령을 내리니까 그분들이
어른이 안 가면 안 됩니다 해서 한 60명이 모인, 저도 놀랐어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엔 또 불교심사에 심부름 할 때니까 가보니까 한 가운데 메인 테이블에 김윤환 차관이, 장관도 아닌 차관이 앉아 있어요. 그 옆으로 이제 스님들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담배를 피대요. 스님들 한 60명 모아놓고. 저는 제일 어리고 불교심사 심부름 하기 때문에 권한이 있어요. 들어갈 권한이. 그래서 많이 먼 거리에서 오시고 이제 장관님이 잘 대접하라 해서 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실 때는 용채도 준다. 봉투 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내가 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메인 테이블의 중앙에 지금 누가 있는가 확인해 봐라. 주최자가 한 중앙에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종교 지도자를 부르면 좀 다른 좌석에 앉고 60명의 스님들은 다 70된 큰 스님들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나는 놀랬는데 담배를 어느 곳에든 피는 줄 알지만 대통령 앞에서도 그렇게 담배 핀 적이 있느냐. 승려 고승들에 대한 예우가 결여되어 있다. 내가 또 하나 확인해야겠다. 큰 스님들 돌아가실 때 용채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용채라는 걸 내가 지금 사전에 지금 찾아봐야 하는데 용돈 아니냐. 그렇대. 딴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한국 불교가 소위 이절저절해서 수행 으뜸 가는 어른들을 올림피아 호텔에 모셔놓고 메인 테이블 중앙에는 김윤환 차관이 앉아 계시고 담배를 피우고 그 다음에 아직 모두 발언도 하기 전에 이곳저곳에서 오신 스님들한테 용채를 드리겠다. 내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잘 봐라 하고 내가 엄청나게 세게 책상을 내리쳤죠. 여기서 밥 먹는 것은 넷이 기생이야. 그 치니까 범어사 그때 주지로 있던 분인데 저 옆에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려고 그래. 큰 스님이니까. 그분만 박수치더만. 아이고 향봉 스님 우리 전체를 살려줘서 좋습니다. 딴 사람은 박수치는 사람 없고. 이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제재 대상이고 그 다음에 조금만 잘못해도 뭐 죽을 죄를 진 것처럼 저를 그래 몰아가고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